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이렇게 큰 상을 또 받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와서 선생님 작품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한글 글꼴의 다양성, 신미성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캘리그라피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설명을 한다면 전통 서예를 어떤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든지 또는 재창조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네. 이제 선생님의 캘리그라피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캘리그라피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사실 서예거든요. 서예를 영어로 하면 이제 캘리그라피인데, 서양의 개념은 좀 어떤 글을, 주어진 글을 일반적으로 쓰기보다는 좀 장식적으로 네. 아름답게 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서예는 이제 어떤 작가의 개성, 철학을, 정신을 이제 글씨로 담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던 캘리그라피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라든지 또 소리라든지 또 글 안에는 또 그런 소리나 의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형상도 있잖아요. 네. 뭐 칼이면 칼 같은 그런 형상,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글씨에 적극적으로 담아내자. 다만 그 표현의 방식은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 이제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글이 가진 뜻을, 또 어떤 우리가 글이라는 게 또 어떤 시점마다 다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같은 꽃이라도 아주 즐거울 때 보는 꽃하고 뭔가 슬픔이 있을 때 보는 꽃은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그 환경, 바탕, 작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통 서예의 현대적인 재해석이자 또 시대적 어떤 응용, 변용으로서의 어떤 글씨 쓰기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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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서예가라고 하기보다는 네. 글씨 디자이너라고 표현하는 게 더 네.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또 디자인하면 어떤 상업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출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서예와 또 디자인적인 서예를 같이 좀 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글씨 디자인의 한 폭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게 이제 글씨와 그러니까 한글과 그리고 이 디자인과 그 접목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이 글씨를 업으로 삼기 전에는 네. 이제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편집 디자인도 하고 또 실제로 광고를 만드는 광고 디자인도 해보고 이제 디자인 쪽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글씨에 또 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초등학교에서 이제 서예를 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예를 디자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IMF가 오고 이 디자인 회사가 좀 어렵게 돼서 이제 좀 회사를 접으면서 새로운 길을 이제 모색해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좋아하는 게 또 뭘까?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그게 또 서예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큼은 분명해가지고 이 서예를 이제 활용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순수 서예로 바로 시작하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요. 또 실력도 안 됐고, 그렇지만 이제 이 디자인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 서예와 디자인의 접목으로서 저는 캘리그라피라는 말을 좀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서예의 어떤 표현 방식 더하기 디자인의 어떤 표현 방식을 해보자, 접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제품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또는 어떤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제품을 또 어떤 그 소비자 또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 이념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도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 추사 선생님도 침계라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 30년 동안 고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분석하에 이제 글씨를 써보자. 그런 생각으로 서예와 디자인은 접목이란 말을 좀 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선생님께 그 디자인과 한글 서예의 접목이라는 거는 필연적인 거네요. 네. 네. 이게 말을 이게 글로 옮긴다는 거는 글씨를 쓴다는 거는 왜 이제 글로 쓰면은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정리된 글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글을 쓰는 것은 또 이 사람의 인지 어떤 그런 능력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에 힘이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그 이제 글의 힘, 뭐 또 글씨의 힘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서예는 이제 그 붓을 어떻게 다루냐가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소위 이제 필세라고 해가지고 뭐 누르는 힘, 속도, 뭐 농담, 그리고 이제 작가의 어떤 그때의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글씨로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이제 제게 고민은 이 붓을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용필법, 그 다음에 또 운필법, 그 다음에 이제 글씨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붓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글씨를 쓸 때마다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형태적으로 막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더라도 거기에 어떤 내면의 힘, 핵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워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붓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 같은 단어라도 꽃이라도 봄이라도 봄날 할 때 봄, 그리고 또 소나무를 봤을 때 이 소나무 솔자가 그 가지는 어떤 그 형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의미들. 다시 말하면 소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본질적인 이게 뿌리가 튼튼하지는 소나무는 뭐 오래 자라지도 못하고 바람에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것. 또 소나무는 또 자라면서 형상도 바뀌지만 그 어떤 그 뿌리가 튼튼하면 모든 것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가지라든 잎이라든 이런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또 그건 또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나무 솔이라고 해서 내가 솔을 쓰고 있으면 그거는 겉만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 소나무가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체득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 또 막 들판에서 뛰놀면서 그 자연의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변화들을 눈으로 보고 또 느껴보고 만져보고 또 흙의 가치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 저에게 또 글씨를 쓰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고
그런 게 또 어떤 글씨가 주는 힘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있죠. 글씨체가 일어나 이렇게 내게 걸어오르는 것 같은 네. 말을 걸어올 것 같은 이런 그 말에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글의 내용과 네. 글의 글자와의 관계 네. 그리고 글자의 표정 그리고 형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된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선안보 표현도 그렇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본연일체라 말을 써도 되겠네요. 네. 어느 하나를 버릴 수도 없고 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짧은 아주 뭐 몇 미리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 만 건의 하사를 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이제 그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을 부단하게 어떤 수어로움으로 내모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글자 하나를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이 글씨를 쓰면서 처음에는 정말 이제 꽃은 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봄은 봄처럼 똥은 똥처럼 뭐 춤은 막 같이 막 춤추고 뭔가 인간의 삶 그리고 자연의 어떤 변화들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봤는데요. 한글은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봄이라는 글자도 이게 이제 이 한글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글자의 운용 체계, 시스템을 하늘과 땅, 사람으로 잡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뭐 우주, 자연이고 네. 그 속에 이제 어떤 중심을 사람을 놓고 보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종성은 그러면 땅이네? 우리가 봄자에서 미음은 땅이 되는 거고 오는 또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중심은 또 자연으로 보면 자연의 형상으로 보면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성 비읍은 하늘이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또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또 꽃잎이 되고 날아다니는 나비도 되고 이제 처음에 제가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을 표현했는데 또 이렇게 훈민정음이라는 이제 그 해대본을 고민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제자 원리하고 글씨하고 맞물려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봄은 봄, 뭐 칼은 칼, 똥은 똥, 숲은 숲 이런 개념으로 글씨를 쓰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생동하는 것, 일단 결국은 기운이겠죠. 네. 기운 생동이 어떻게 이제 있을 거냐 그런 고민과 이 한글의 제자 원리하고 맞닿아서 요즘은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씨가 또 이미지로 기억될 때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능력, 어떤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글씨체에 따라서는 이미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글씨를 쓰다 보면 그 우연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글씨 서체에서 상형성과 우연성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그 서예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질 중에 하나의 어떤 표현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붓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력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우연적으로 그 획들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뭐 어떻게 인지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나 소리를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작업은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가 쓰고자 하는 단어와의 어떤 교감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는 그것을 이제 한글로 봤을 때는 의미적 상형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상형성이 다만 이제 한자와 같은 대상을
지시체를 그대로 뭐 돌석자처럼 돌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한글도 엄연히 표의성이 있다. 네. 그리고 뜬 문자의 자질이 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하나를 제가 더욱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글은 또 음양 오형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음양은 이제 이 낮과 밤이 바뀌듯이 우리가 모음을 보면 어가 아가 되잖아요. 어가 오가 되고 오가 아가 되고 아가 우가 됩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처럼. 이게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네. 그러면서 어떤 우주의 신비 어떤 그런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함축되어 들어있다는 게 네,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주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변화, 이치, 자연의 이치들을 끌어왔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는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누가 봐도 이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저는 이제 이 서예로 또 멋글씨로 어떻게 또 형상화해서 그것의 어떤 가치를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것이 또 저의 또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디자인이라는 것과 우연성이라는 것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거를 잘 운용하는 게 그게 비법일 것 같아요. 네. 디자인에 좀 계획하는 게 있으니까요. 네네. 미리 좀 네. 살피고 그렇죠. 계획하고 네네. 준비하고 네. 그리고 얘는 또 우연성이 또 네네. 있으니까. 네. 이 창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남의 글씨 베끼는 거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글씨를 따라 쓰는 거 그거하고 다르죠. 창작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네. 선생님이 네. 글씨체를 남이 쓰지 않은 글씨체를 만드는 창작 그 연구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달라야 한다. 이게 제가 이제 글씨를 업으로 삼으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모토였습니다. 네, 네. 어떻게 다른 글씨를 보여줄 거냐. 그래서 그 고민은 뭐 2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서예는 임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왕해지라든지 뭐 구양순 또 여러 좋은 글씨들을 이제 임서하는 과정에서 이제 창작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임서를 많이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가능하면 유명하신 분은 오히려 거꾸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지금 또 생존하는 계신 분들의 글씨를 따라 쓰지 말자. 네. 자치다가는 이제 이게 손이라는 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몸도 기억하고 머리도 기억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하나의 방법으로 나만의 글씨를 쓰게 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임서를 하되 가능하면 이제 한글 뭐 우리 한글을 아주 참 잘 쓰신 분들 특히 이제 뭐 한글 서예의 바탕은 판본체와 공체는 그건 누구나 해도 되는 겁니다. 누구나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네, 네. 거기서부터 응용이 되는 게 이제 뭐 캘리그라피이고 또 먹글씨이고 그 응용 서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은연중에도 제 글씨에서 그분들의 어떤 글씨 꼴이 나올까봐. 냄새가 그래서 날까. 예, 다르게.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글씨를 쓰는 것에는 주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발등 밑에 만 권의 책을 묻어두지 않고서는 좋은 글씨를 쓸 수 없다.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말씀을 네. 글들을 이렇게 옮겨 쓰신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느낌이 굉장히 감동으로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되신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이신지. 네, 첫째는 이제 그 3.1 운동 100주년 네. 기념전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전에는 또 마포구하고 또 그 2014년에도 독립운동의 말씀을 좀 써서 전시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는 100주년 기념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내게 됐는데, 나의 독립이라는. 네. 근데 전시를 위해서 이제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가 끝나고 한 2년이 지났는데도 그 독립운동가의 말씀들이 자꾸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그 씨앗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남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뺏겼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씨앗은 땅을 덜치고 올라올 때 남의 힘을 빌려서 올라온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이 말씀은 너무나 감동이 와 닿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재형 선생님, 그리고 또, 김나라의 열사, 독립은 나의 투지로 싸워야 된다. 스스로. 그런 말씀들. 그리고 또, 강호교 선생님의 시는 분명 돌아가신 그 시점은 한겨울 초입에 이렇게 형장 예술로 살아주셨는데 봄날을 노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봄날은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겨울에 시를 지으셨는데 봄날을 노래하고 있냐? 보니까 사형 선고는 봄날에 받으셨고요. 2월인가 그때 받으셨고 돌아가시기는 11월인데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을 염원한 거죠. 그리고 또 이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 한 분 한 분이 보니까 온전히 자기다운 삶을 살고 가셨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온전히 실천하셨고 그리고 남의 생각을 빌리지 않은 삶을 사셨다. 이런 얘기들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저도 그 말씀들을 찾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모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물론 이제 독립 기념관에서 나온 책은 한 권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도록식이어서 일반 대중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상업 글씨는 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가독성이 좀 있어 줘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런 예술성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예술성과 상업 글씨에서 가독성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순수 서예와 또 이제 디자인적인 서예를 저는 나누고 있는데 제가 출발부터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는 이제 순수 서예로 한글 꼴을 다양하게 보여주겠다. 한글도 이런 꼴이 있다. 이런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한글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한글의 가치가 이제 전통 서예의 어떤 변형, 응용으로서 디자인 서예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디자인적인 쓰임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시청자, 독자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어떤 소위 고객 만족 그러잖아요. 니즈를 어떻게 이제 담아낼 거냐. 그리고 그 속에 또 제품의 가치, 그리고 이야기들,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어떤 정성을 담아서 그러니까 시간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성을 들인 시간,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가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소비자가 이 어떤 제품의 로고, 글씨를 보고 어떤 느끼는 감정,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제 신뢰가 올라갈 거예요. 인지도도 올라가지만 신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또 기억에 남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해야 되고, 그보다는 또 이제
제품의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게 그 화자가 불화자고 요자는 요나라 요자거든요. 한자로 보면 이 불 같은 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글씨에 그 막 불이 막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저의 어떤 또 생각이 이제 개입이 좀 됩니다.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 제가 이제 술을 대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요라는 글씨 쓸 때는 그렇지 좋은 술을 좋은 사람과 마시면 네, 우리네 마음속에 꽃이 피지 않느냐. 이 화자는 그러니까 매화 한 송이가 피어올라는 네. 그렇게 막 자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고요. 이 요자는 이제 제가 왜 우리 그 옛날에 그림 신선들이 바둑 돌면서 술 네, 먹잖아요. 네. 동자들이 와가지고 네. 술 따르고 네. 막 웅크려가지고 신선들이 웅크려서 술 먹는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예. 다행히 이제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또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맛 또 이 술이 어떻게 소비자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야기들 네. 그거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좀 저의 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술이 이제 제품 로고도 바꾸고 용기 디자인을 바꾸고 술의 맛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용기 또 로고를 바꾸고 나서 또 그 매출이 올라갔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모든 상업적인 디자인적인 글씨들은 그런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요구가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마케팅 전략 또 패키지 디자인 전략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의 신뢰를 로고, 글씨에서도 보여줄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서 나온 글씨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캘리그래피가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캘리그래퍼들이 뭔가 갖춰야 될 어떤 마음가짐? 네.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글씨는 뭘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작가의 개인의 어떤 해석이 중요하다. 자기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글씨는 좋은 글씨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단순히 멋이 있다고 좋은 글씨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기만의 생각, 남이 그 만들어준 생각이라든 형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 또 자기만의 생각이 글씨에 온전히 들어갈 때 이제 그거는 꼴이 어떻든 간에 저는 좋은 것이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는 처음에는 좀 가볍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도구도 붓만 가지고 하지 않고 때로는 뭐 나무젓가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막 감정이 드러나니까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너가 글씨를 더 잘 쓰고 싶지? 그러면 붓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서예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 미래 세대,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서예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서예 미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서예의 어떤 그 진입 방식을 좀 더 개방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네. 이제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작가 대상 캘리그라피 부분 이렇게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런 그 선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에서 많이들 이제 예술의 가치,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지만 이제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아트코리아 방송의 역할이
그런 어떤 사회를 더욱더 이렇게 막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뭐 좌우로 이념으로 갈라지고 또 뭐 지역으로 또 뭐 학력으로 갈라지고 이런 것을 서로 연결하고 메꿔주는 역할은 이런 문화예술 방송 뭐 이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아트코리아 방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런 어떤 2020년 작가 선정에 걸맞는 또 작가로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